겁나 바쁘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걸 또 제가 해냈지 말입니다. 저 유시진 모르십니까? 알 텐데. 지금 한류 스타 유시진이지 말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이 여인은 누구지 말입니까? 참으로 가소롭군요.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하나? 나는 조선의 허난설원이지요. 누구요? 설원? 설현! 이 친구! 이런 망측하게 최초의 한류. 내가 바로 조선에서 온 한류의 첫 삽을 뜬 진정한 한류 여신이지요. 진짜입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그러지 말입니다. 시간여행 가온 오늘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 전체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여류시인 난설원 허초희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님, 중국에 남겨진 허난설원의 자취를 연구하는 학자 순천향대학교 박현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수다꾼입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님. 그리고 아나운서계의 허초희, 김서영 아나운서도 오늘 함께합니다. 자, 저는 이 김서영 아나운서를 보면은 이 난설원이 당시에 지금 환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매주 이미지. 이렇게 띄워주셔서 어떡해요? 아니, 저는 뭐 느끼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진실한 방송인 김현수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공개를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한류입니다. 한류. 자, 이게 난류, 한류 할 때가 한류가 아닙니다. 뭐 한류성 어종, 갑자기 생선 떠올리고 이러지 마세요. 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류인데요. 자, 오늘 난설원 얘기를 하는데 왜 키워드가 한류인가? 한류 하면은 김서영 아나운서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한류하면 당연히 지금 드라마. 예.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또 유시진 대위님 계셨죠? 뿐만 아니라 MBC 드라마가 더 원래는 대장금. 그렇죠. 그 예. 원조죠, 원조. 예,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그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했는데 왜 네. 홍시맛이 난다고 물으시면 대사가 그냥. 지금 보니까 이영애로 닮았어요. 아이, 그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것 뭐 같습니다.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뭐 가수들 노래도 그렇고요. 요즘 또 의료 관광도 이 한류 네. 열풍 굉장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최다미 교수님, 그 유럽 쪽에도 우리가 가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면 우리 대중음악들, 그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이 유럽에도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막 이렇게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 보는데요. 실제로 외국에도 서양권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예. 그리고 LA, 네. 뉴욕, 그리고 런던도 저기 가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그리고 최신가요, 그리고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서 네. 그 한국어 학원 있어요. 네. 이거는 학원까지. 단순하게 이게 무슨 무역 그 회사 다니려고 한국어 배우는 거 아니라 네.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우리 연속곡, 드라마, 노래, 네, 예. 노래 이해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강남 스타일 기억나시죠? 이제 좀 지났지만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 가장 많이 본 유튜브예요. 예. 네, 1등이에요. 이렇게 정말 뜨겁습니다. 그럼요. 자랑스러워요. 한류. 사실 이제 저도 지금 그 싸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거 한참 유행할 때 그 남미를 여행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저기 시골 마추픽추 있는 그 동네 들어가서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시러 갔더니 거기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니 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의 특수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술처럼 위대한 언어가 없구나.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예. 그럼 마추픽추에서 혹시 말춤 추셨나요? 아 같이 췄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런 되게 좋아합니다. 기풍 예. 교수님이 원래 말춤 전공이세요. 아유 제 전공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게 들은 바가 있어서. 네. 아니 근데 진짜 오늘 헌안설원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건데 뭐 헌안설원과 한류가 또 예.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한류 얘기를 막 했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도대체 교수님?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조선시대에 한류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헌안설련입니다. 한류의 원조. 오, 아니 조선시대에도 한류가 있었어요? 그 허균이 편찬한 헌안설련 문집이 네. 그 중국과 일본에 전래되어 크게 유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난설원이 한류의 원조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가 한류였던. 그렇죠.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사신들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그 헌안설련이 조선의 뛰어난 여성 문인이다. 네. 그리고 그녀의 이제 작품을 많이 구해갔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그 도망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이제 문인이 있는데 그 조선에 가는 그 사절 패널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네. 그 헌안설련 작품이 천하에 얻듭니다. 네. 그 조선에 가서 허모 씨를 찾아라. 그 허균을 찾아서 그녀의 문집을 구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에 가서 뭐 이영의 사진집을 좀 받아오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 이제 그 강호 시대 문인 제가 와라노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에 온 조선 통신사로 온 제가 네. 조하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그 헌안설련이 조선에서 뛰어난 여성 문인인데 그녀의 이제 그 작품집이 일본에서 출판되어 예. 널리 유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까지. 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의 정말 그런 명성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난설원 집이 뭐 중국에 이렇게 전해지고 그 중국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이 장면을 저희가 드라마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드라마는 예전에 저희 MC 강원영동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헌안설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실 그 아주 훌륭한 PD분이 제작을 하셨던 저희 직속 상관이시기 때문에 정말 제작 능력이 솔직한 뛰어나신 방송. 네.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난설원 집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난설원이 죽은 이듬해인 1590년. 허균은 집에 남아있던 누이의 시와 평소 자신이 외우고 있던 시를 한데 모으기 시작합니다. 누이가 죽기 전 자신의 모든 시를 불태우라 유언했던 터라 시집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난설원 집은 1606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에게 건네지는데요. 내 누이가 죽으면서 자신의 시를 모두 불태우라고 유언을 남겨 간신히 210수만 기록했습니다. 내 일찍이 죽은 허씨 부인 얘긴 들었소만 서문 부탁이라뇨. 오히려 내가 영광이요. 난 이게 다양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 시가 뿜어내는 향기였구려. 이렇게 하여 명나라 대문장가인 주지번의 소인이 난설원 집에 실리게 된 거죠. 자네도 봤나? 두보 200에 버금가는 솜씨일세. 더 놀라운 건 이걸 쓰니가 조선의 여인이라 하네. 조그만 나라라 없인 여겼는데 조선에 이런 여인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군. 가히 이청조를 넘어서지 않는가. 그러게 말이지. 아무리 봐도 감탄밖에 안 나오는 말이야. 정말 대단했어.
중국의 주집어는 화사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뼈대가 뚜렷하다. 서의 유성룡은 기이할사, 부인의 글이 아니로다. 황현은 초당집의 새 그루 보배나무, 그중 으뜸은 경번이어라. 이처럼 철저한 봉건주의에도 그녀의 뛰어난 시를 어찌 물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난설원의 시가 비록 널리 알려졌으나 이름은 헛시로 낮잡은 걸 보면 조선 사대부들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박지원은 여인이 시를 짓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않았다, 비하했고 동시대의 홍대용 또한 그녀를 비하하는 일화를 남겼는데요. 재능 있는 여자들은 난설원의 삶을 경종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오? 우리 조선에서는 규중에서 시를 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늘 하물며 여인이 호해, 자가 경번이라니. 아니 경번이 어때서요? 당나라 두목지의 호가 번천 아닙니까? 허씨가 두목지를 사랑해서 경번당이라 지었다는데 남편인 김성립 공께서는 얼마나 원통하셨겠습니까? 난 그의 부친이 성계시를 잘 짓는 범부인을 사모해 경번이라 직접 지어내린 거라 들었소만. 나도 그리 들었소. 이런 음란한 시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김성립과 헤어지고 지하에서 오랫도록 두목지를 따르리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선엔 허씨 부인만큼 청나라의 이름을 알린 사람이 없으니 그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소? 어찌하여 조선에 태어났는지 안타깝게 그지없고. 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난설헌 집이 어떻게 중국에 전해졌는가를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한슬림 문집이 얼마나 중국에서 유행했느냐. 이것은 바로 출판 횟수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20여 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명재의 조선시선, 남방위의 조선시선 전지, 그 반지항의 지사원창 등의 흔한슬림 문집이 수록되어 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서 그냥 편찬한 게 아니라 종류별로 그냥 20편 그렇죠. 이상이. 와. 그 20여 개라는 것은 이거 대단한 숫자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전문가신데 사실 박형윤 교수님은 중국에서 최근에 난설헌 집과 관련된 뭐 추가 자료를 또 발견하셨습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난설련이 제가 1589년에 그 한만원 세상을 등지고 돌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남은 모든 작품을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균이 그 다음 해에 그 남아있는 자료를 모아서 난설 시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때마침 터지는 임진왜란은 전란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597년에 허균이 다시 흔한설련 자료를 모아서 난설 시안을 편찬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중국 그 천진 도서관에서 그 난설 시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난설헌 집의 그 원형 초기의 형태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조선 내부에서도 인기가 많았나요? 이게 이제 되게 그 흥미로운 게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데 조선에서는 야 저거 혹시 동생 허균이 가짜로 한 거 아니냐면 이런 혐의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절 혐의도 많이 받았고 일찍부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재밌게 읽은 자료 중에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 그 피서록이라고 이제 그 열하에 가서 그 필담한 내용 모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기려천하고 윤영삼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헌안설헌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하다가 헌안설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요즘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여성문이냐 막 이렇게 자랑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박지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로 이제 규중에서 생활하는 부인이 시를 읊는 것은
사실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만 왜, 그분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니까.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한 외국의 여자가 중국에까지 이렇게 그 문명을 떨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 아니냐. 그러면서 그거는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박지원조차도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 확실히 그 조선의 분위기는 여성이 아주 훌륭한 시를 쓰고 이렇게 문필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썩 그렇게 호의적인 시대는 아니었었던 거죠. 자, 그럼 어쩌면은 이 난설원의 작품 세계는 우리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오히려 더 큰 반응을 얻었다라고 훨씬 그렇습니다. 난설원 허초희의 문학 작품의 가치,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자료 화면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허균 동생 뭐 현모양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당대 여문장가?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름만?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위상을 좀 드높였을 여자 같은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제 남자들이 주목받는 그런 시대에 타고 나서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좀 비운의 여자라고 알고 있어요. 네. 조선을 대표하는 여자?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닐까요? 난설원의 고향, 강릉 초당의 봄이 어느 때보다 완연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 난설원 생가 주변에선 그녀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제 발걸음도 가볍기만 합니다. 목탁꽃 피어도 아무 말 없네. 호박꽃 피면 오솔길 따. 사람들과 어울려 강릉의 봄 정치 속에서 즐기는 정겨운 문화공연. 절로 다친 마음까지 풀어놓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 표정에서 다시 한번 난설원의 어린 추억을 되살려봅니다. 27 짧은 생애가 기쁜 축제로 승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세월의 강하에 시선으로 굳건히 닻을 내린 당신은 살다 보면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순리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나 뛰어온 어느 날, 내가 나를 밀어냈듯 세상도 나를 밀어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린 비로소 내 자신을 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난설원을 위해 차를 올리는 오늘, 우리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허난설원의 어떤 생과 고통과 이런 것을 예술로 승화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이런 고통들을 어떤 창작이나 다른 일들도 승화해가면서 사는 것이 지금 나의 인생에도 좋은 것이고 훗날 누군가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난설원은 시가 되어 천상세계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녀의 시호는 반딧불이 되어 내려와 우리의 가슴을 밝히고 있습니다. 난설원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시 피어나는 부용화라 불리워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본 이 내용도 이제 다큐 헌안설원 중에 또 일부인데요. 볼 때마다 참 훌륭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제작자인 그 담당 PD, 대단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김풍기 교수님은 이 난설원의 작품 중에 기억나시고 또 평소에 이렇게 좀 애착하시는 작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꽤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사실 난설원 작품 중에 크게 두 분야거든요. 하나는 그 자기의 삶을 반영한 그런 작품들 계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선사라 그래서 이제 그 도교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계열이 있어요. 근데 다 좋은데 양쪽 다 좋은데 저는 그 자식을 잃고 나서 쓴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곡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해서 통곡하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런 게 있는데 번역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귀여운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었다. 슬프고 슬퍼라 광릉 땅에 한 쌍 무덤 서로 마주 솟아났구나. 쓸쓸히 백양나무에 바람 불고 도깨비 부는 무덤 위를 밝힌다. 종이돈 살라서 너희 혼 부르고 현주 올려서 너희 무덤에 제사 지낸다. 알고 있으리 너희 형제들 혼이 밤마다 서로 쫓아다니며 논다는 것을. 비록 뱃속에 아이 있지만 어찌 장성하기를 바라겠느냐. 애도의 노래 부질없이 읊조리며 피눈물 흘리며 슬프게 울음소리 삼킨다. 이런 작품인데요. 너무 가슴 아픈 작품이에요. 저는 눈물 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이를 잃고 두 아이를 아마 이제 연년으로 잃었어요. 그런데 잃고 나서 바로 또 아이를 뵀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쓴 작품인데 뭐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저는 어디가 제일 가슴 아프냐 하면 야, 니네 밤마다 니네 혼이 나와서 같이 막 놀지 않겠냐. 이건 정말 눈물 나죠, 이런. 저기 들으면서 이 언어하고 상관없이 지금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지진도 많고 전쟁도 많고 피난민도 많고 이게 들으면서 이 시에 딱 맞는 상황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생각해서 너무. 이 작품을 차라리 영어권으로라도 또 번역을 해도 지금 오늘날에도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거는 그리고 번역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너무나 와닿는 거라 누가 번역해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난설원 집의 일부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었고 이탈리아어로 이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역은 아니지만 완역은 아니지만 일부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최다미 교수님이 또 늘 우리 시간여행 강원에서 이렇게 번역이 필요할 때는 담당을 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많은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원래는 이게 한시로 적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풀어서 해주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 작품도 참 뛰어나지만 사실 저 보니까 강한전, 백옥류, 상나무 이 작품이 진짜 아주 멋집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그것도 좀 소개를 어렸을 때 썼다는 그런 작품이죠. 강한전이라는 것은 바로 방금 도교 사회에서 나오는 이상향에 나오는 궁궐입니다. 옥황상제가 백옥류가 완성이 되니까 헌안설련을 초빙해서 대들보를 올리는 상량문을 짓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강한전, 백옥류, 상량문인데. 중국 문헌에 의하면 헌안설련이 7살 때 또는 8살 때 기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백옥류 상량문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가장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7, 8살에 아무리 신동이라도 천자문 배워도 한 천지현황 정도 이제 막 외우기도 힘들 나이인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요 비슷한 작품이 중국 작품이 하나 있는데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이하가 있습니다. 이하가 헌안설련처럼 백옥류 기문을 지었습니다. 기문을 짓고 그에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백옥류 상량문도 헌안설련의 말년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살, 8살 때 지었다게 물론 제가 그 허균이라든지 허난설은 뛰어난 천재임은 분명하지만 7살, 8살에 지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무리 그 허초이를 흠모하는 전문학자이시지만 냉정할 땐 또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를. 난설원의 삶을 떠올릴 때 여러분 분명히 그 평탄하지 않았던 삶을 또 일찍 요절했던 삶을 떠올리실 겁니다. 난설원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역시 저희 MBC 강원영동의 다큐멘터리 허난설원 중에 일부를 통해서 함께 느껴보시죠. 한 가문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살림살이 챙길 생각은 안 하고 한시는 무슨 한시. 내 2번 다시 말 않겠다. 시를 쓴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우거라. 알겠느냐? 감추려 해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녀에겐 그게 아마 시가 아니었을까요? 아이고, 너희 남편이 과거에 떨어진 게 누구 탓인 것 같으냐?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아들 희은마저 돌림병으로 잃어버린 그녀. 희은아. 희은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어미의 기막힌 심정을 그녀는 한 편의 시에 담았습니다. 부인. 부인. 자, 지금 난설원의 삶을 우리가 잠시나마 한번 느껴봤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이제 한류 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또 중국의 많은 학자들과 문인들이 이의 작품을 그만큼 칭송했을 정도라면은 삶 자체도 무척 행복하고 다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잠시 느끼신 바대로 난설원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난설원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3가지 한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쩌면 조선 당시에 여인으로 태어난 그 난설원으로서는 어쩌면은 이 3가지 한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이제 뭐 3가지 한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대체로 이제 그 당시 여성이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난설원 같은 경우에 우선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이제 그 다복한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네. 시에 보면 이제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 같은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 생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에서 오는 한이 네. 아마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성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을 보장해 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마 이제 무겁게 장애로 이제 다가오는 이런 네. 데서 나타나는 한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런 그 굴레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층위의 한이 허난설원의 시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예술에는 뭔가 또 한이 꼭 서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선 중기 정도면 한 16세기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16세기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그럼 16세기 정도면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어느 정도였어요? 조선은 굉장히 좀 낮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느 정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여성들은 19세기 말까지 기본적인 인권 없었어요. 16세기잖아요. 16세기 말. 네. 그때는 남편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 모든 재산은 남편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혼해도 이혼을 해도 남자 거예요. 어머. 여자가 이혼하고 싶으면은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고 여성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양이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여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잔소리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헬멧 비슷한 거를 씌워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그 브라이드 그 scold bridle 이거 하면은 제대로 숨 쉬지도 못했어요. 말 못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런 여자를 고문하는 그런 도구도 많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가 시대에 볼 때는 태어나서 참 한국 다행이에요. 훨씬 좋았어요. 네. 근데 또 허난설원의 결혼 생활도 그다지 행복한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 궁금하거든요.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김성립이라고 하는 분인데 안동김 씨 집안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허난설원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썩 행복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는 허균이 남긴 그 회벽사라고 하는 글이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 누나가 정말 그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회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깨진 구슬 뭐 이런 의미니까 이제 그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김성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정말 나쁜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습니다, 그거. 네. 임진왜란 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왜군하고 싸우다가 그 그 승복을 했어요. 만약 김성립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뭐 뛰어난 그 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 허난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다 보니까 그 대륙 부도에 의해서 그렇죠. 좀 낮게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것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과거에 급제한 게 그 허난설원이 세상을 떠난 해에 과거에 급제해요. 그게 몇 살이냐면 둘이 한 살 차이니까 28살에 그 과거에 급제하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28살에 과거 급제한 거 이게 머리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이 친구, 이 김성립이라는 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만 허난설원이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한테 아주 사랑을 받고 자랐잖아요. 이 집안 분위기는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이 그 같이 한시 가르치고 뭐 이랬던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아마 정확한 나이는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15살 무렵에 결혼했다고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15 된 나이에 결혼을 딱 하고 보니 그 안동김 씨 명문가의 시댁이 뭐 만만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장애를, 그러니까 답답함을 훨씬 더 강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누나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인 허균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 기록에 보면은 허난설원이 좀 몸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플 때는 친정 와서 자주 지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동생은, 그러니까 허균은 동생으로서 야, 우리 누나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아마 기록으로 남겼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기록은 사실은 그 친정 동생의 시선으로 이제 호난서론을 좀 보니까 일방적인 시선이네요. 사실 뭐 당시에는 그 여성이 이제 이름도 사실 갖기 힘든 뭐 사회였긴 했습니다만, 물론 양반 때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난설화는 적어도 이름도 있고 호도 있고 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번이란 자가 있는데 이 경번이란 자가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 경번은 주로 이제 중국에서 중국 문헌에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만, 그 방금 최근에 발견된 이제 그 난설 시안에서도 경번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 경번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번천 두목, 뭐 일설에는 뭐 번부인, 번희 이렇게라고 하는데 보통 저 번천 두목을 사모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경번당이다 했습니다. 두목이 그때 당나라 시인인데 시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아마 당나라 시를 그 허난설이 당나라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특히 아마 번천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미남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미남이죠. 굉장한 미남이죠. 그래서 마음에 흠모하는 다른 문인을 살짝 그 흠모는 마음을 담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참 별걸 다 트집죠. 뭐 이것은 뭐 전통 그 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편견이죠. 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았을, 또 행복했어야만 했을, 그리고 행복하기를 너무나 지금도 우리가 바라고 있을 그가 사후에 묻힌 묘를 저희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먼 길 서둘러 찾아간 곳은 경기도 광주의 야트막한 언덕, 허난설원의 가족이 잠든 묘역입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중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곳 안동김씨 선산으로 옮겨왔다고 해요. 허균 집안의 가족 묘역도 1960년대 경기도 용인에 조성됐으니 이젠 친정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잠들어 계시네요. 온 가족의 묘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임진왜란 때 전사한 남편과는 합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허난설원과 사별한 후 얻은 두 번째 부인과 누웠네요. 허난설원의 무덤 곁엔 안타까운 그녀의 삶을 그대로 투영한 시가 한 수 적혀 있는데요. 돌림병으로 잃게 된 장남 희운을 추모하며 지은 곡자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자식을 앞에다 두고 묘를 써져 있는 게 좀 슬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허난설원의 가슴에 묻힌 먼저 떠나보낸 두 아이. 얘기만 전해지던 아이들의 묘도 다행히 이장 과정에서 발견돼 그녀의 곁에 모셨습니다. 이장하면서 보니까 작은 시신을 묻었던 자리가 있어서 그 전에 내려온 얘기가 사실이다,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허난설원의 가슴엔 두 아이가 한으로 맺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볕에 짧은 생을 마감한 그녀의 한도 조금씩 녹아 풀어졌겠죠. 그 난설원의 묘를 보는 마음도 사실 좀 이렇게 숙연해집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곡자라는 그 시를 또 한번 느꼈지만, 이 세상을 먼저 떠나보낸 아이들을 묻어놓은 이 작은 봉분이 더 가슴에 좀 이렇게 안타깝게 와닿는데요. 난설원이 세상을 떠난 그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네요, 교수님. 그 난설년도 참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몽유 강산산 시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그 꿈에서 강산산을 논일다 하는 이런 시 속에 보면은 상구 홍타가 있습니다. 상구 홍타라는 구절이 있는데, 상구 그 27세에 그 붉은 그 꽃송이 다 그 땅에 떨어지다. 27세에 젊은 나이에 그 한많은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중국에서는 죽고 나서 여도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선세계로 가서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지냈다고 이런 예.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헌안설원을 정말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그러게 이 말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딱 와닿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묘를 보니까 헌안설원의 묘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예, 따로 있죠. 네. 아니, 원래 첫 보통 부인인데. 남편 묘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첫째 부인이랑 같이 묻어줄 것 같은데 왜 둘째 부인이랑 그렇게 있고 헌안설원 묘가 이렇게 예, 따로 지금 있는지. 김세영 아나운서 흥분하고 있어요. 네. 첫째 부인이 먼저 아닌가요? 아니 뭐 억울하긴 아니 해요. 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보고 아니 사실 이게 이제 그 집안마다 이제 조금 다 그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설원이 말씀하신 대로 27에 이제 세상을 뜨고 그 세상을 뜨고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이제 그 재취를 합니다. 다시 네. 이제 그 남양 홍씨 집안의 여성을 이제 아내로 맞아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도 이제 물론 그분들도 횟수로 한 3년 정도 이제 살다가 이제 그 김성립이 이제 세상을 순국하는 바람에 세상을 뜨는 바람에 이제 그 되는데 아마 이제 묘를 쓸 때 그러니까 남양홍 씨 그 두 번째 부인 맞아들인 부인은 살아 있었겠죠. 네. 남편의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의 묘는 기본적으로 순국해서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옷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그냥 가묘를 쓴 거예요. 네. 쓰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홍씨 부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사실은 모든 그 행사가 이 홍씨 부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홍씨 부인이 당연히 그 옆에 아마 이제 갔었을 거고. 맞네요. 헌안설원 같은 경우는 이제 후사가 없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찍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찍 전에 이제 따로 이제 묘를 썼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난설원의 작품을 더 많이 우리가 함께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더 많은 작품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이 난설원의 문학 세계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갖는 의의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불행한 일을 겪은 한 여인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문학의 힘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우리가 시간 여행에서도 if 코너가 있습니다만은 상상의 세계에서는 정말 그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헌안설원의 이 문학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여행 강화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if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난설원의 삶을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보면서 그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은 모처럼 타임머신 한번 탑시다.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이대로 16세기로 가서 난설원을 한 번씩 만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시기, 그러니까 난설원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난설원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또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를 오늘 가정의 답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서영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돌아가가지고서 건강관리 잘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미혼일 때 찾아가서 저는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서 살아가시면서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족쇄가 어쩌면 이 난설원의 문학 세계를 조금 얽어맨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조선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시도 쓰고 저런 작품도 남기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미혼일 때 찾아가서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한다 그랬을 때 박 교수님이 거의 쓰러지실 뻔했거든요. 대신에 우리 김풍기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시는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곡자. 그 정도면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좋아하는 시 양보할 수 있습니다. 최다미 교수님은 이 타임머신을 타고. 네, 제가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가서
일단 상당히 미안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상한 외국 할머니가 나타났으니까 기절하셨겠죠. 그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좀 도와준 다음에 제가 현재로 모시고 왔을 거예요. 네, 아니 타임머신 탔잖아요. 우리가 타임머신 탔는데 모시고 와서 애들하고 같이 현대 의학으로는 오래 살 수 있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야, 아니 지금 갑자기 가능하죠. 1, 2초의 정적이 흐른 것은 이 답에 다들 지금 한번 그 상상에 지금 몰입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진짜로 그분을 아기까지 다 같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요. 남편 김성립 분은 안 놔두고. 그분은 안 데리고 오고. 놔두고. 그 스트레스 받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현규 교수님께서는 이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그 헌안설린 당신이 이거죠. 헌안설린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은 전공의 그러니까 학술의 대상으로 또 난설원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마음의 경외의 대상이자 그 흠모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김풍기 교수님 이제 마지막 답을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돌아가실 무렵으로 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 27의 세상을 뜨셨으니 참 꽃다운 나이죠. 근데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제 아이도 잃고 또 아마 뭐 시댁하고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게 어려움의 그 병약함까지 겹치고 이래서 그게 이제 결국 병이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건데 세상을 떠날 무렵에 그냥 앉아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이러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설원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 또 그가 태어났던 이 강릉에서 MBC 강원영동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신을 흠모하고 또 당신의 작품을 얘기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